거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고 남편 김태수는 소파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펼쳐들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내 박연희가 부엌에서 나와 그의 옆에 섰고 시선을 명세서에 고정한 채 말을 시작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내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명세서를 가리켰고 남편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대화를 차단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명세서를 탁자에 내려놓은 채 몸을 일으켰다. 아내는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아내는 그대로 소파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30년간 명절마다 시댁 전체 비용을 혼자 부담해왔다. 식사 자리 예약, 선물 세트 구입, 조카들 용돈까지 모두 그의 카드에서 빠져나갔다. 형제들은 장남이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회사원 시절에는 월급으로 감당했지만 은퇴 후에도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카드를 긁으며 체면을 지켰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30년간 명절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고 아내는 펜으로 총액을 다시 계산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숫자가 커질수록 한숨이 깊어졌고 아내는 가계부를 덮은 채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내일은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야 했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카드 한도를 확인했다. 여유는 충분했다. 저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볼모로 잡힌 것처럼 보였고 아내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다.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복도에는 명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남편의 퇴직금 계좌는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카드를 쓰고 있었다.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명절 음식 재료 목록을 적은 메모지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고 아내는 메모지를 떼어내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러면서도 다시 꺼내 펼쳤고 구겨진 종이를 손으로 펴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방 안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카드가 여러 장 정리돼 있었고 남편은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한도가 가장 높은 카드였다. 남편은 카드를 지갑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원 시절부터 명절 비용을 혼자 부담했다. 결혼 첫 해 명절, 시댁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 계산서가 나왔고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카드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역시 큰아들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동생들은 형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그 이후로 30년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남편은 명절마다 식당을 예약했고 선물 세트를 샀으며 조카들에게 용돈을 챙겼다.
동생들은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손을 놓았고 남편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다. 회사에서 승진할수록 부담은 커졌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다. 아내는 초반에는 참았다. 결혼 초기 아내는 동생들과 비용을 나눠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다라며 대화를 끝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것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저는 남편의 태도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체면 유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기에도 명절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남편은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에게 조금만 더 아껴 쓰자고 말했다. 아내는 생활비를 쪼개며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했다. 명절 준비는 아내의 몫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 아내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손님들이 떠난 후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혼자 감당했다. 시댁 형제들의 아내들은 형수님이 제일 잘하시니까라며 구경만 했고 아내는 불평 없이 일했다. 남편은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봤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고 그의 무관심이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해 명절 아내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진단했고 약을 처방했다. 남편은 병원비를 내며 몸 관리 좀 하라고 말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것을 이해로 받아들였다. 명절이 끝난 후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한 번의 명절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됐다. 남편은 명세서를 서랍에 넣고 닫았다.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아내는 그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다. 그리고 가계부의 숫자를 기록했다. 30년간 쌓인 명절 비용은 아내의 가계부에 빼곡히 적혀 있었고 아내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내가 침묵으로 버틴 3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고 그녀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60세에 회사에서 은퇴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남편은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다. 아내는 절반은 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은행에 갔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은 퇴직 후 첫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에 갔다. 선물 세트를 고르며 가격을 확인했지만 예전처럼 카드를 꺼냈다. 아내는 이제 수입이 없는데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남편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라며 반박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명절이 끝난 후 아내는 남편에게 가계부를 보여줬다. 30년간 명절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고 총액은 8,500만 원이 넘었다. 남편은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아내는 말했다. 이 돈이면 우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남편은 가계부를 덮으며 내가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답했다. 아내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우리 노후를 포기해야 하냐고 반박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가계부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아내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8,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은 또다시 백화점에 갔다. 선물 세트를 카트에 담으며 가격표를 확인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고 직원은 영수증을 건넸다. 남편은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백화점을 나섰다. 아내는 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선물 세트 비용만 150만 원이었고 아내는 영수증을 식탁에 놓은 채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아내는 영수증을 들어보였다. 남편은 명절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아내는 영수증을 찢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찢어진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엌으로 갔다. 남편은 거실에 서서 쓰레기통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의 둔감함에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식구들이 모였다. 남편은 식당을 예약했고 가족들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다. 식사가 끝난 후 계산서가 나왔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냈다. 동생들은 형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아내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차는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내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이번 명절에만 230만 원이 지출됐다. 남편은 명세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저는 남편이 숫자를 확인하면서도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남편은 백화점 카탈로그를 펼쳐들었다. 선물 세트 목록을 확인하며 펜으로 체크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다. 이번엔 동생들과 비용을 나눠내자. 남편은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괜찮다고 답했다. 아내는 괜찮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카탈로그를 남편 손에서 빼앗아 탁자에 내려놓았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당신 혼자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답했다. 아내는 알아서 하다가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소리쳤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저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고 남편의 침묵이 무책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절 당일 시댁 식구들이 식당에 모였다. 남편은 자리를 예약했고 메뉴판을 형제들에게 건넸다. 음식이 나왔고 가족들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남편은 카드를 꺼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막았다. 이번엔 나눠내자. 남편은 아내의 손을 밀어냈고 카드를 계산대에 건넸다. 시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계산을 마치고 아내를 따라 나갔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남편은 시동을 걸었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다. 집으로 가는 길은 30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의 행동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깊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내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이번 명절 지출은 210만 원이었다. 남편은 명세서를 접어 지갑에 넣었다. 아내는 방 안에서 옷을 챙기고 있었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는 옷을 가방에 넣으며 뭐 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어디 가냐고 되물었다. 아내는 딸 집에 간다고 답했다. 남편은 명절이 끝났는데 왜라고 말했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 끝이다. 남편은 뭐가 끝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우리 결혼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몸을 돌렸다. 방문이 열렸고 아내는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거실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현관문이 닫혔고 남편은 혼자 남았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의 결혼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명절이 끝난 거실은 조용했다.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내 펼쳤다. 숫자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장남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딸의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았다. 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고 남편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이 떠올랐다. 결혼 첫 해 명절, 아내는 시댁에서 음식 준비를 도맡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가 해야지라며 구경만 했다. 형제들의 아내들도 형수님이 제일 잘하시니까라며 손을 놓았다. 아내는 불평 없이 일했다. 명절이 끝난 후 아내는 손이 부어올라 병원에 갔다. 의사는 과로라고 진단했고 파스를 처방했다. 남편은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아내는 매년 명절을 준비하며 심적 부담을 느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을 먹으며 역시 큰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편은 카드를 긁으며 내가 장남이니까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참았다. 저는 아내가 30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보았고 남편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강한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도 명절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동생들과 나눠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내가 해결한다며 거부했다. 아내는 생활비를 아껴 아이들 학원비를 냈다. 옷을 사지 않았고 미용실도 가지 않았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돈을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명절마다 200만 원씩 카드를 긁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도구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는 명절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다. 병원에서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했고 아내는 약을 먹으며 명절을 견뎠다. 남편은 아내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약을 먹었고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딸이 거실로 들어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렀다. 딸은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선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아내는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동생은 전화를 받았고 아내는 다음 명절부터는 비용을 나눠내자고 제안했다. 동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형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요라며 회피했다. 아내는 형님은 괜찮지 않다고 말했다.
동생은 형님한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요즘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라며 거절했다. 아내는 30년간 형님 혼자 부담했다고 말했지만 동생은 그건 형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깊은 경멸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다.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내가 나서냐고 소리쳤다. 아내는 당신 혼자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남편은 장남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답했다. 아내는 당연한 일이 우리 노후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퇴직금 계좌를 확인했고 잔액은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었다. 연금은 월 120만 원이었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여유가 거의 없었다. 아내는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웠다. 집을 팔면 3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면 1억 원이 남았다. 그 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명절 비용을 계속 부담한다면 계획은 무너졌다. 저는 남편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남편은 숫자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래도 명절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내는 명절을 하되 비용을 나눠내자는 거다라고 답했다. 남편은 동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말했다. 아내는 우리한테는 부담을 줘도 되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아내는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아 통장 내역을 다시 봤다. 숫자가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명절은 2달 후였고 남편은 또다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저는 남편이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그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고 그중 대출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서류를 꺼내 펼쳤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 아내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대출 날짜는 3년 전이었고 이자는 월 100만 원에 달했다. 아내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냐?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서류를 봤다. 얼굴이 굳어졌고 아내는 대답해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답했다. 아내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남편은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다고 답했다. 저는 이 순간 경악했고 남편이 가족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확인하며 대출 용도를 물었다. 남편은 명절 비용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명절 비용을 대출로 충당했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주저앉았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아내는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남편은 변명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의 침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독단이었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체면 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들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아내는 대출 사실을 알렸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놀랐다. 아내는 30년간 명절 비용을 혼자 부담하다가 대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시동생들에게도 연락했다. 첫 번째 동생은 형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동생은 형님이 알아서 하신 일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아내는 이 집안과는 끝이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 혼자 책임져라고 말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답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아내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다. 남편은 혼자 남았고 거실은 조용했다. 대출 서류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남편은 서류를 구겼다. 저는 남편이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구겨진 서류를 펼쳐 다시 봤다.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이었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연금으로는 부족했고 남편은 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두 사람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고 확신했고 남편이 스스로 만든 파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대출 상환 방법을 고민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추가 수입이 필요했다. 남편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직원은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남편은 그럼 어떻게 갚으라는 거냐고 소리쳤다. 아내는 당신 혼자 해결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법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남편이 스스로 만든 상황에 갇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설명했고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만든 빚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내는 가계부를 꺼내 보였다. 30년간 명절 비용이 기록돼 있었고 대출 서류 사본도 함께 제출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시댁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시어머니는 우리도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첫 번째 동생도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이 결혼이 이미 파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별거를 선언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적었다. 남편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 했지만 지웠다.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은 혼자 집에 남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의 흔적은 사라졌다. 옷장에는 남편의 옷만 걸려 있었고 화장대는 비어 있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받았고
남편은 이번 명절은 각자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알았다고 답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비용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기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참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절차를 설명했고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은 공동재산이지만 부채는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남편은 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 책임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에게 빚을 떠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저는 남편이 이제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세 번째 신호에 받았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지냐고 반박했다. 남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아내는 침묵했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지금 깨달아서 뭐 하냐고 답했다. 남편은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기회는 30년 동안 있었다고 소리쳤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내는 이혼 조건을 보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문자를 확인했다. 이혼 조건서가 첨부돼 있었고 남편은 파일을 열었다. 조건은 명확했다. 집은 아내가 가져간다. 대출 상환은 남편이 책임진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는다. 남편은 조건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공정했고 남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아내는 답장을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30년 결혼 생활이 문자 한 줄로 끝났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짐을 쌌고 이사할 곳을 알아봤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다. 집은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사 당일 남편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30년간 살았던 공간이었고 아내와 함께 만든 추억이 남아 있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남편은 사진을 내려 가방에 넣었다. 현관문을 닫으며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원룸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 방은 작았지만 정리하니 살만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다. 대출 상환을 위해 일을 찾아야 했다. 남편은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다. 63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경비, 청소, 배달 등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은 택시 기사 일을 선택했다.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봤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저는 남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삶이 행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고 밤 10시까지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했고 손님을 태우며 서울 곳곳을 다녔다. 월 수입은 300만 원 정도였고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제하면 여유는 거의 없었다.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다. 원룸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더 이상 명절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시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명절이 다가왔다. 남편은 택시 안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시댁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형제들도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혼자만의 명절이었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원룸으로 돌아왔다. 혼자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고 남편은 채널을 돌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남편은 전화를 받았고 딸은 아빠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남편은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딸은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엄마는 잘 지내시냐고 물었다. 딸은 네, 잘 지내세요 라고 답했다. 남편은 그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딸은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도시락을 먹었다. 저는 남편이 혼자 명절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 딸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시댁 뒷바라지 없는 첫 명절이었고 아내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딸이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아내는 응, 괜찮아 라고 답했다. 딸은 아빠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아내는 설거지를 마쳤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손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아내는 서류를 가방에 넣어뒀고 언제 제출할지 고민 중이었다. 서둘 필요는 없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로 했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남편을 떠나보낸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남편은 다시 택시를 몰았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며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고 남편은 볼륨을 낮췄다. 신호등에 멈춰서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했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다. 남편은 핸드폰 화면을 껐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택시는 다시 움직였다. 손님은 목적지에 내렸고 남편은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밤은 깊어졌고 거리는 조용했다. 남편은 택시 안에서 혼자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내는 용서해 줄까?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 저는 남편이 여전히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